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했습니다. 공수처는 이르면 오늘 경찰과 함께 체포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대통령 경호처는 관저 일대를 차벽과 철조망으로 봉쇄한 상황이어서 2차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장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에 한 차례 실패했던 공수처. 어젯밤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재발부받고 이르면 오늘 경찰 국수본과 함께 영장 재집행에 나설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도 윤 대통령 신병 확보에 강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영장 유효 기간과 발부 사유 등은 밝히지 않았지만 기간은 1차 때 7일보다 늘려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첫 집행 시도 당시 경호처 저항을 이기지 못하고 5시간 반 만에 철수한 만큼 장기전을 대비한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시간을 두고 지금 정말 10m, 20m씩 계속 전진해 나가는 방법. 아무래도 서로 다치거나 이러는 상황들이 줄어들죠. 공수처는 이번엔 영장 집행을 막는 경호처 직원을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대테러 부대인 경찰특공대 투입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가 한남동 공관구역을 차벽과 철조망 등으로 봉쇄한 상황이어서 양측 간 물리적 충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장혁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자 잠시 소강 상태였던 한남동 관저 앞 찬반 시위대도 다시 집결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공수처가 조만간 영장을 집행할 거란 관측까지 나오면서 양측이 더 모여드는 분위기인데요. 관저 앞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류태영 기자, 영장 집행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이곳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는 공수처 검사나 수사관들이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영장 재집행이 아직 시작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어제 법원의 체포영장 재발부 이후 찬성과 반대 양측 지지자들이 속속 모여들고 있습니다. 오늘 신고된 체포 찬성 측 시위대는 16,000여 명이고 체포 반대 측은 3,500여 명입니다. 영장 집행이 임박해지면 시위대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경찰과 공수처는 1차 영장 집행에 실패한 만큼 더 강력한 물리력을 동원해 영장 집행을 재시도할 전망입니다. 경호처도 철통 경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힌 만큼 경호처는 빈틈없이 경호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미 첫 영장 집행 시도 이후 관저 입구와 외벽에 원형 철조망을 설치하며 사실상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공수처의 2차 영장 집행에는 경찰 특공대 투입까지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져 양측 간 충돌 우려가 커지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1차 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 처장에 대해 3차 소환 통보를 내리는 등 압박에 나섰습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제2요구권이 행사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른바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집니다. 당론으로 부결을 결정한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이탈표 방지에 나서고 민주당은 법안이 통과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장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수정 없이 재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특검 후보자를 사실상 야당만 추천하도록 돼 있는 등 위헌적 요소가 많다며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습니다.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고 국익과 국민의 기본권 측면에서도 우려가 많은 법안들을 그대로 공포하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자세인지 수없이 고민했습니다. 재표결 건 통과를 위해서는 국회 제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동의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 이탈표가 관건인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12명의 이탈표가 나와 이번에도 일부 여당 의원이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당에서 8명의 이탈표가 나오면 가결되는데 국민의힘 지도부는 표 단속에 나섰습니다. 이미 지난번 법안 처리할 때도 당론으로 결정을 했었고 당론을 유지하면서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이번에 부결돼도 통과될 때까지 계속 발의하겠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대한 부결이 된다면 외환 유치를 포함해 더 강력한 내란 특검을 빠른 시일 안에 재발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은 내란 특검법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김진욱 전 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집행할 전망입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오동훈 공수처장, 2차 집행이 마지막이란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는데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잘한 일이 하나라도 있었습니까? 윤석열 피의자가 좋아하는 일만 계속해줬습니다. 그런 성과를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수사권도 없는 대통령은 내란죄를 가지고 사법부에 의해서 정당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이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그 법치주의가 훼손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한 점에 대해서 공수처장으로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국민들한테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영장 집행이라는 그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지금 공수처가 1차 집행에 실패를 하고 다시 나서는 만큼 다른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 집행 때는 좀 다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좀 다르다는 의미는 양측이 동원하는 물리력의 수준이나 또는 대응이 좀 강한 그 강함의 정도가 달라질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불상사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수처장이 말씀하신 것처럼 철두철미한 준비를 통해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게 공수처의 존재 이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수사 절차를 진행하는 게 공수처이기 때문에 지금 법치주의 말씀하셨는데 저런 말씀은 형식적 법치주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법원에 청구해서 영장을 발부받았는데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죠. 실질적 법치주의를 얘기하셔야 돼요. 검사라는 것은 공수처에도 검사가 있는데 인권을 보호하는 부분도 검사의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저 부분을 대통령이라는 수사 대상을 놓고 모든 걸 절차를 그냥 막 진행을 하는데 실제 대통령을 떠나서 만약 일반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수처장 입장에서 보면 집행이라는 부분은 사실은 그 조사를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조금 더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다. 그리고 수사권에 대한 대통령 측의 여러 가지 반박 그런 논리들을 조금 더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적법한 절차를 통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하에 경찰에 이관하는 게 일단 맞다. 그러니까 공수처장은 수사권을 떼고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경찰의 수사권을 이첩하고 경찰은 검찰의 영장을 신청해서 하는 절차를 통하는 것이 맞지.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요. 지금 무장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경찰 특공대까지 나오고 있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게 뭐 내전 상황도 아니고 따라서 이 부분은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어찌됐건 서울 서부지법에서 영장을 재발부를 했고요. 그래서 공수처가 지금 그거를 이르면 오늘 집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경찰 특공대 투입 가능성도 거론이 되고 있고요. 지금 관저의 경우에는 거의 요새화된 상황이라고 해요. 지금 무력 충돌 상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우려되는 것이 양측이 이게 그 무력으로 충돌하지 않을까. 지난번에도 일부 충돌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은 필요한 것 같고 어쨌든 지금 그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이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물리력으로 막아서는 경호처의 모습은 좀 잘못됐다. 이런 부분들을 비판하지 않을 수 없고 특히 지금 대통령 관저를 이 버스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을 두르는 방식으로 해서 요새화하고 그 안에 지금 수백 명이 언제든지 들어오면 맞서겠다 하는 이런 지금 결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과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이렇게 지금 양측으로 나뉘어서 부딪힐 문제인 것인가. 그리고 지금 사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이 발부가 됐다면 일단 이것에 응하는 것이 어쨌든 법치주의의 기본 아니겠습니까? 그런 법치주의의 기본을 대통령께서 헌법을 수호하고 법을 존중해야 하겠다고 하시는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이 방법을 갖다가 그대로 계속해서 고수한다라는 것, 이런 것들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다만 지금
실질적 법치주의를 준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논란 속에서 법원에서 영장을 재발부를 한 상황이고요. 이 사실이 알려지고 난 뒤에 지금 탄핵 찬반 시위대가 다시 관저 일대로 집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면은 시위가 격화될 수 있고요. 충돌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위대끼리 또 충돌의 우려가 예. 있고 그다음에 경호처와 또 경찰 간의 충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 규정 등을 다 지켜야 될 것 같고 첫 번째는 만약에 집행을 한다면 경호처에 파견돼 있는 경찰 이번 수사를 통해서 파견된 경찰이 투입되는 것은 그럴 수 있죠. 수사관들이니까. 그런데 그 이외에 경찰이 투입되는 부분은 명백히 규정에 근거해서 투입돼야 될 것이다. 투입된다 하더라도 예. 첫 번째는 일단은 수사관들은 투입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봐요. 파견된 이외의 병력은. 왜냐하면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미 경호처에서 사건을 넘길 당시에도 이거 집행유예면 안 된다고 경찰 스스로 밝혔고요. 그다음에 경호처가 사법경찰 동원에 관련된 지휘를 못한다고 또 경찰이 밝혔기 때문에 두 가지는 안 됩니다. 그 법적 근거가 공수처법에 있는 협조 의무인데 이게 과연 협조인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고 기동대는 동원하지 못합니다. 기동대는 사실은 뭐 현행법 체포에는 동원할 수 있다는 설도 있지만 예. 어쨌든 질서 유지 임무 이외에 영장 집행은 동원하지 못한다는 거. 그다음에 특공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공대도 뭐 총기 사용의 우려가 있는 곳에 예방적 차원에 동원할 수 있다라고 확대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명백한 규정을 준수해서 집행에 나서야 된다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대통령 측에서도 보면 일단 의사표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지금 내가 이런 상황에서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로 사건이 넘어가고 조사 방법과 시기 등에 대해서 조율할 의지가 있다라는 의지 표명은 예. 변호인 등 통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일정 부분 경찰도 부담이 덜 줄고 그다음에 경호처도 줄고 시위대 입장에서도 좀 시위대 간의 압력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이렇게 계속 침묵을 지키고 있을 게 아니라 뭐 변호인을 통해서든 어떻게든 수사를 받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수사를 받겠다라는 의지가 어떤 방식으로든 표명이 되면 강제 수사의 필요성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임의 수사와 관련돼서 뭐 조사 방법이나 시기 등과 관련돼서 이제 조율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수사기관 관련해서도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이니까 그럼 경찰로 만약에 넘어오게 되면 여하한 방법으로 수사에 협조할 의사가 있다. 이 정도 어떤 의사표시가 나오면 경찰도 또는 공수처도 다른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뭐 이런 상황에서 여당 의원들 44분도 관저 앞에 모여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반대에 대한 입장을 표명을 했었는데 이를 두고 뭐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방탄에 나섰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마 대통령 방탄은 아닌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여당이라는 부분은 이제 대통령과 또 다른 또 정치적 환경 조성의 의무가 있어요. 지금 만에 하나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조기 대선에서 자당이 국민적 지지를 더 얻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여당을 파트너로 생각하지 않고 사실 괴멸시키려고 한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유리한 정치 환경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그 앞을 막아선다고 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그것은 경호처는 경호의 임무이지만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의 의무 내지 임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 부분은 본인들 의사표명 차원에서 근방에서 여러 가지 의사표명하는 것은 저는 당연히 가능하다고 봅니다만은 단체로 해서 경찰을 막아선다거나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어떤 시각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자제하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야 모두 공수처를 강하게 질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윤석열 대통령 1차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를 하고 혼돈을 빚으면서 공수처 수사력 또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지금 공수처가 사실 제 역할을 공수처 혼자 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지금 경찰하고 국방부하고 같이 해서 공조본을 구성을 했다면 처음부터 이 공조본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 책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수처가 더 신경을 썼어야 됐다. 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으면서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저희 수사 권한이 없다고 비판을 하고 야당은 왜 공조본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느냐 그리고 법원이 적법하게 발부한 영장에 대한 집행 이런 부분들을 못 해내는 것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지금 대통령께서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거 아니냐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지금 어떤 피의자가 범죄 혐의 피의자가 체포영장이 발부가 됐는데 그 앞에서 무력을 앞세우고 저항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런 공권력
법조력이 지금 현재 이루어질 수 있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용산 관저하고 윤석열 대통령밖에 없다. 이런 비판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여당에서는 공수처가 사실상 이 윤 대통령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런 말까지 나오면서 지금 이 공조본이라는 법의 기관에 수사를 맡길 게 아니라 깔끔하게 경찰에 넘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공수처가 사실은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 예. 경찰이 주도하고 있고 공수처는 영장과 관련된 어떤 기능만 수행하고 있다. 이런 오해가 들 정도로 공수처의 역할이 미미합니다. 첫 번째는 체포영장 청구에 급급했어요. 왜냐하면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의 논쟁을 떠나서 그 수사권을 행사하는 절차를 보면 일단 그냥 소환 통보만 계속했죠. 그 소환 통보에 대해서 수령을 전부 다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그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떠나서 수사기관이라면 이 조율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빨리 언제까지 변호인 선임해서 조율합시다라고 서로 간의 조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통례임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소환 통보 그냥 연달아서 3번 해놓고 영장을 청구했단 말이죠. 자, 이런 부분은 체포를 위한 형식적인 절차를 채우는 거에 급급했다. 이런 취지로 보이기 때문에 마치 대통령을 끌고 가서 공수처에 어떤 기관의 위상을 높이려는 듯한 그런 행위에만 몰두한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살 만한 거죠. 지금 여당에서 말하는 것처럼 진상규명이나 정말 대통령의 어떤 진술을 듣고 싶었으면 다른 방법도 무수히 많았어요. 또 하나는 보통은 이렇게 소환에 응하지 않으면 서면조사라도 시도합니다. 서면조사 시도도 안 했어요. 예. 동시에 저희가 보면 전직 대통령도 관련된 분들도 서면조사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서면조사한 적이 있어요. 소환에 응하지 않아서. 다 이런 차차 단계별로 밟아가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작정 체포영장을 밀어붙인 공수처의 수사 절차 분명히 잘못돼 있다. 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수사 역량이 좀 높고 수사권 관련된 시비가 없는 경찰이 맡아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법사위에서는요.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발언을 놓고 파행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헌법재판을 하는 것이고 법원에서는 내란죄에 대한 형사재판을 하는 것이에요. 내란죄를 형사재판하는 법원에서 윤석열은 사형을 당할 거예요. 자, 2024년에 이어 2025년에도 이렇게 의사진행 발언을 가지고 이렇게 소란을 피고 그러면 정의를 선포합니다. 물론 내란죄 처벌 규정이 무기징역 또는 사형이라는 중형을 규정을 하고는 있지만 지금 국회 법사위원장이 이렇게 국회 안에서 마치 지금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는 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지금 탄핵 심판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마치 확정이 된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건 다소 부적절하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가 나온 배경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 탄핵 행위 아니 그 계엄에 대한 내란 행위를 집중해서 심리할 것이냐 아니면 내란죄라는 부분을 집중해서 심리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이 계엄의 그 내란 행위에 대해서 놓고 본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으로 갈릴 수 있는 부분이고 네. 또 이 내란죄라는 부분을 평가하려면은 그것은 이 형법상의 내란죄를 판단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이 헌법재판소의 역할이 아니다. 이 부분을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 내란죄를 뺀다고 하는데 사실상 내란죄에 대한 평가를 빼는 것이지 그 12.3 비상계엄에 대한 내란 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대해서는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기 위해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얘기한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내란죄에 특히 이 우두머리로 되어 있는 사람에 대한 형량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이 3가지밖에 없는 것이고 그중에서 지금 12.3 비상계엄에 대한 평가는 내란에 해당된다라는 것이고 그렇다면 이 3가지 중에서 가장 중한 그 형량이 선고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얘기한 것인데 물론 저렇게 지금 법사위원장께서 그 아무리 회의 진행 중에 의사 진행 발언처럼 했다 하더라도 과한 부분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이 국민의힘에서 지금 이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할 부분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요하듯이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이 안 된다. 마치 이것이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 측과 같은 주장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저런 표현도 나온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주장은 지금 이겁니다. 내란죄를 뺀다는 말 자체가 맞지 않고 사실관계는 그대로인데 적용 법률을 달리하는 것뿐이다. 이런 식의 지금 주장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측은요.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건 탄핵 소추서 내용의 80%를 철회하는 거라면서 이 탄핵 심판을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재판의 기본을 보면 저희가 규범적 동일성이라고 그래서 사실관계 동일성뿐만 아니고 적용하는 법령까지 포함해가지고 동일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러면 형법 87조를 빼는지 여부와 관련돼서 상당히 달라지는 거죠. 또 하나는 내란죄, 내란 행위의 우두머리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예. 그 소추결서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란의 우두머리라고 하면 내란이라는 단어 쓰려면 내란죄가 성립해야지만 내란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하고 달라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뇌물은 돈을 갖다 줬다, 안 갖다 줬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표현을 쓸 수 있지만 내란이라는 것은 내란죄라는 형법 구성 요건에 해당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주장이 안 맞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지금 국내심에서 저런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본인들의 표결권이 침해당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국회에서 표결할 당시에는 넣었다가 나중에 표결 이후엔 뺀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국회의원의 의원으로서의 주장인 것이고 정청래 위원장은 사실은 사과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소추위원단 단장이잖아요. 소추위원단 단장이면 소추 활동을 하면서 국회에서 위임하지 않은 것을 행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 부분에 대한 먼저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점령군도 아닌 분이 사실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마치 장담하듯이 한다는 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을 지금 명령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는 건가요? 그런 부분 하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정청래 의원이 발언 배경은 뭐냐면 그런 국내심 위원들이 헌재에서 마치 내란죄가 얼른 성립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처벌되는 것을 빨리 처벌되는 걸 원하는 듯이 얘기한다. 이런 식으로 국내심을 또 모욕했어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보면 정청래 위원장 그간의 언행에 불구하고 많이 단련돼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은 분명히 사과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내란죄를 형법적으로 판단을 할지 여부는 오로지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달려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요. 내란특검, 김건희 여사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법을 포함해서 앞서 거부권이 행사된 8개 법안이 재표결에 붙여집니다. 이에 대한 여야 입장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번 특검법 제2결에 반대한다면 국민에게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정당, 위헌정당이라는 인식이 확고하게 굳어질 것입니다. 15개의 그런 사건 의혹에 대해서 광범위하게 수사하게 돼 있습니다. 즉 정부 여당 전반에 관한 특검법이기 때문에 당론을 유지하면서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쌍특검 법안이 재표결이기 때문에 200표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8명 이상의 의원이 동조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이번에 체포영장 집행 사태에서도 지금 탄핵에 찬성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인사들도 이에 대해 비판을 했었던 만큼 지금 여야의 거리가 더 멀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여당의 동조표, 이탈표 더 얼마나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십니까? 지난번에는 아마 내란특검법은 5표 나왔죠. 네, 맞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6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명만 더 더해진다면 이게 아마 재의결에서 통과되는 이런 상황이 오는데 사실은 이제 특검법에 대한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인식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이제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지금 체포영장까지 청구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럼 특검법의 목적이 뭐냐? 결국은 국민의 힘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인식을 할 것 같고요. 특히나 김건희 특검법에 명태균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공천 과정이나 여론조사 과정 들어가 있으면서 여러 인사들이 연루돼 있다 이런 식으로 의혹 제기가 또 뒤따르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 힘을 겨냥한 특검이고 내란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계엄 선포 과정, 전후 과정 전부 다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국내심도 겨냥의 대상이에요. 지금 내란 동조정당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만에 있을 조기 대선 이후에 본인들의 대선에서 유리한 국면을 위해서 보수 괴멸 작전의 하나다라고 저희들이 인식하는 의원들이 늘어가고 있다. 따라서 저 부분은 협의 없이 지금 올린 거잖아요. 원래 박형수 부대표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협의 없이 바로 표결에 올렸기 때문에 저 부분은 민주당에서 의사가 없는 걸로 국민의힘 그렇게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오늘 이 쌍특검 법안이 부결이 된다면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외환 유치 등을 포함해서 더 강력한 내란 특검법을 발의하겠다 이런 입장인데 이에 대한 부담도 의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지금 내란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쌍특검이라는 게 이제 내란 특검법 하나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아닙니까? 네. 그렇다면 이 내란 특검법의 통과 필요성은 더 커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최근에 일련의 사태를 보면 좀 전에 저희가 말씀은 나왔습니다만 지금 이 공수처가 권한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얘기를 할 때 검찰, 경찰, 그 공수처가 어떤 그 조직에서 이 내란 관련된 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느냐 가지고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결국은 경찰과 공수처가 공조본이라는 걸 구성한 것이고요. 여기에서 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최종적으로 기소 단계에 가면 다시 검찰로 가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 수사와 이 기소 그리고 기소 유지 뭐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하나로 일원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지금 이 특검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는 것이고 예. 상설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임명을 안 하고 있는데 임명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또 변협도 그렇게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일련의 과정을 그럼 누가 종지부를 찍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다시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래서 저는 오늘 쌍특검을 처리하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좀 전에 말씀 나온 것 중에 200명이 아니라 재석 의원의 3분의 2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 인사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일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저기 그 용산 관저 앞으로 가셔서 비우신다면 그분들의 숫자는 제외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분들을 제외하고 재석했던 사람들의 3분의 2가 찬성하면 통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통과의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없진 않다라고 보여지고 다만 이게 오늘 재표결에서 부결이 된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필요성이 확인된 만큼 민주당 입장에서는 빠르게 다시 재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방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을 활용한 그런 그 어떤 이 계엄의 당위성을 만들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다면 이거 역시도 외환죄의 그 여지가 있다. 이것까지도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때문에 다 같이 묶어서 내란죄, 외환죄까지 같이 넣는 그런 보다 강력한 특검법이 발의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재표결 상황, 본회의 상황, 재표결이 이루어질지 다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항공 참사 원인을 조사 중인 국토교통부가 수거한 사고기의 엔진 한쪽에서 새 깃털을 발견했습니다. 조류 충돌을 처음으로 공식 확인한 셈인데요. 하지만 국토부는 문제가 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선 규정 위반은 아니라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고희동 기자입니다. 사고 여객기의 엔진을 수거해 조사해온 국토부 사고조사단은 닷새 만에 조류 충돌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승열 단장은 엔진에 들어간 흙을 파내는 과정에서 한쪽 엔진에서 깃털 일부를 발견했다며 다른 한쪽은 좀 더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사고 원인으로 거론되어 온 조류 충돌이 공식 확인된 셈입니다. 관제탑에서 조류 충돌 주의 경보를 이렇게 줬다고 합니다. 주고 직후에 얼마 안 있다가 조종사가 메이데이 선언을 했다고 하고요. 사고를 키운 주범으로 지목된 콘크리트 둔덕에 대해선 안전구역 바뀌기 때문에 재질이나 형태에 규제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다만 안전을 위해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른바 셀프조사 논란에 대한 대책도 내놨습니다. 국토부 항공교통본부장 출신 사고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사의를 표명했고 상임위원인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위원회 업무에서 배제하기로 했습니다. 사고조사위원회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의 조직, 인적 구성 개편 방안을 포함한 관련 법률 개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사고 수습 후 사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고희동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새해 들어 처음으로 대장동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네, 관련 내용 설주환 변호사, 강전혜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재판에 나온 이재명 대표의 모습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지금 3위부터 시작했잖아요. 이해서 내셨던데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신가요? 지금 시국 길어지면 재판 출사 어려워질 거라고 보십니까? 재판 계속 공전되는데 입장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제 열린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 이 증인석과 피고인석이 그렇게 멀지 않잖아요. 가깝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서 둘이 눈싸움을 벌였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재판이 있었는데요. 대장동, 백현동, 그리고 위례, 성남FC 네 가지가 병합되어 있는 사건입니다. 지금은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심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당시 이 개발 사업에 있어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중점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고 기획본부장으로 임명을 했던 것이 이재명 대표였었는데요. 과거 측근이었고 현재는 굉장히 좀 사이가 안 좋은 상황이죠. 근데 이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는데 유동규 씨가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유동규 네가 다 한 거다.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에도 김만배, 유동규 너네가 다 한 거다라고 몰아가고 있다라는 형태로 증언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피고인석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가 증인석에 있었던 유동규 씨를 좀 빤히 쳐다보는 부분들이 있었고요. 서로 눈이 마주친 상태로 계속적으로 있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두 분 지금 눈싸움하는 겁니까? 서로 쳐다보지 마세요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런데도 재판부가 말렸는데 이 상황이 좀 길어져서 결국에는 15분간 휴정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네, 재판정에서 눈싸움 한다는 거 참 이례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휴정까지 됐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 이 대표 향해서 굉장히 격한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만큼 감정이 많이 쌓인 걸까요? 네, 뭐 전반적인 이 재판에 들어가셨던 방청을 했던 분의 어떤 레포트를 보면 뭐 이번 재판, 어제 재판만은 아니었던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 전에 재판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감정이 격해져서 오히려 재판이 중단돼서 일찍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근데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동규 증인이 이제 뭐 이런 뭐 서로 쳐다보는 과정에서 법정 안에서 상당히 감정 싸움 이것으로 티격태격하는 모습. 그러니까 재판의 본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어떤 증인과 피고인 간의 어떤 감정 싸움이 좀 격화가 되니까 오히려 재판장이 만류를 했는데 오히려 지금 뭐 유동규 증인 측에서는 좀 본인에 대한 좀 폄하를 하는 건 아니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어떤 증인 신문 과정에서 이재명 측 변호인들이 유동규 증인에 대한 증인을 하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 조금 모독을 한다든지 아니면 약간은 좀 폄하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좀 몰아간다는 느낌을 본인은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는 것 같고 또 여기에 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유동규 씨 측에서 그렇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자신들을 아예 분리를 해달라, 변론 분리를 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참석하지 않게끔 해달라고는 하지만은 재판장에서는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장이 그런 부분은 조금 배제하고 오히려 조금 서로 감정 싸움하지 않는 선에서 아니면 서로 이렇게 시선이 마주치지 않는 자석 배치를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이어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의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 이런 지적 계속 받고 있습니다. 해당 재판이 오는 23일부터 시작이 되는데 문제없이 진행될 수 있다고 보세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대장동 사건과 관련했지만 실상 요즘 관심이 가고 있는 것은 위중교사 사건 그리고 말씀하신 공직선거법 사건이죠. 공직선거법 사건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가 작년 11월 15일에 징역 1년을 선고를 받은 바 있습니다. 633 원칙에 따르면 2월 15일에는 항소심 선고가 나야 하는데요. 항소심 첫 번째 공판기일이 1월 23일에야 잡힌 것이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변호인에 대한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고 서류를 송달받지 않았던 것,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가 굉장히 특이한 방식인데 인편을 통해서 당대표실로 직접 항소심 서류를 전달하기까지 했는데 그게 12월 18일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서류를 송달받고 2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1월 7일까지였고 바로 전날인 1월 6일에서야 항소이유서를 제출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변호인을 선임을 했는데 이찬진 변호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북 송금 사건을 이미 하고 있는 변호사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미 내부적으로 어느 변호사가 할지는 다 결정이 되어 있는
했는데 선임계만 늦게 낸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은 23일에 첫 공판 기일에 있어서도 그동안의 서류를 보지 못했다라는 형태로 뭐 첫 번째 공판 기일에 있어서는 공전을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혹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속인 건진법사 전모 씨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습니다. 앞서서 이제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다음에 추가 수사가 진행됐다고 해요. 어떤 부분이 보완이 돼서 된 건가요? 네, 시청자들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달 18일 정도에 한번 청구가 됐었는데 당시에 영장이 기각됐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정치자금 수수의 규모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 등이 특정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좀 미비하다 해가지고 좀 기각이 됐었는데 지난달 그래서 그 직후에 26일 날 다시 한번 검찰에서는 전모 씨를 소환해서 보강 조사를 했고요. 1차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보완을 했고 또 증거인멸 및 구속 우려, 도주 우려 등을 전부 다 보강을 했다라 해서 이번에 재청구를 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간단한 내용은 뭐냐면 그 스캠 코인이라고 하는 킴비코인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자금의 이상 흐름이 포착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어떤 이 건진법사라고 하는 전모 씨에 대한 어떤 자금이 들어간 부분, 근데 이것이 정치자금 위반이다라는 부분이 좀 확인이 돼가지고 아마 영장 청구를 했던 것이고 다시 한번 이번에 보강을 해서 재청구를 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윤한홍 의원과 연관성이 있지 않느냐. 근데 뭐 윤 의원 본인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향후에 수사가 이어질지 이번 구속영장 발부 여부로 조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만약에 이번 영장이 발부가 돼서 건진법사의 신병이 확보가 된다면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 수사가 이 정치권 전반으로 번질 수 있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진법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같은 경우는 2018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당시에 당내 경선 과정에 있어서 모 의원과의 친분을 과시를 하면서 경선에 나오려는 후보자들로부터 한 1억여 원 정도의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뭐 기도비라는 명목으로요.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는 2022년에 있었지만 그 선거 이전부터 대통령 내외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분을 좀 과시하는 모습들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그 건진법사 같은 경우에는 휴대전화를 그 경찰에서 압수해갖고 분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융 내역에 있어도 조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2018년의 사건뿐만이 아니라 휴대폰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내역들이 다 들어있을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별건이 나올 수도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일단 건진법사 전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내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뭐 결과를 저희가 예단할 순 없지만 예측을 해본다면 어떻게 보세요? 보통 재청구를 할 때는 그만한 어떤 발부가 될 만한 어느 정도의 보강이 됐다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재청구를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도 저는 제발 발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설주환 변호사, 강전애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음식을 배달시켰는데 배달기사 발목에 성범죄자가 차는 전자발찌가 채워져 있다면 어떨까요? 배달 라이더들에게 주소와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노출되다 보니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요. 성범죄나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들은 최대 20년 동안 배달을 못하게 하는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다만 보완돼야 할 점들도 있다고 합니다. 서영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9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게시글입니다. 전자발찌 찬 라이더라는 제목과 함께 배달기사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이후 배달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확산됐습니다. 배달기사에게 주문자의 집 주소와 전화번호, 공용문 비밀번호 등이 다 공개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갑자기 들어오실 수도 있고 진짜 흉기 같은 걸 들고 계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개인정보가 유출이 될 가능성도 있고 한 부분이 가장 염려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만 있을 때 배달 음식을 시키는 경우도 많다 보니 학부모들의 우려도 큽니다. 비대면으로 받도록 이야기해주고요. 그럴 때에도 이제 조금 초인종 누르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안전장치 걸고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수령하도록. 이 같은 불안을 막기 위해 정부는 성범죄와 마약사범 등 강력범의 경우 최대 20년간 배달을 할 수 없도록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택배기사에 이어 배달라이더에까지 규정을 확대한 겁니다. 채용업체도 범죄 이력을 확인하지 않으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취업을 한 배달기사에 대해선 소급 적용이 안 되는 데다 채용업체에 대한 과태료 금액도 적어 풀어야 할 숙제란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서영일입니다. 네, 설 연휴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부가 설 연휴 앞뒤로 낀 평일 중 하루를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직은 논의 단계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최장 9일까지 쉴 수가 있다고 하여 어떻게 구체적으로 휴일이 생기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번 설 연휴가 화수목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이제 27일 월요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비 심리가 최악인데요.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악인 이 소비 심리, 내수 침체가 좀 길어지니까 내수 활성화를 위해서 임시 공휴일을 지정해 보자라는 얘기인데 만에 하나 이제 27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이 되면 6일간의 휴일이 만들어지고요. 네. 직장인은 금요일, 31일도 휴가 연차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장 9일간의 황금 연휴를 즐길 수 있는데 어쨌든 임시공휴일 지정은 오늘 열리는 고위당정협의를 거쳐서 국무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이번 주 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럼 지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27일이냐 예. 30일이냐 얘기는 있지만 아마 전자 27일로 좀 임시공휴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수가 굉장히 얼어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내수업에 종사하는 기업들 굉장히 힘들거든요. 임시 공휴일 지정하면은 이 내수 활성화잖아요. 결국은 직결되는 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나요?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 2020년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제적 파급 영향 보고서를 내놨는데요. 임시공휴일이 지정된다고 해서 전 국민이 쉴 수는 없습니다.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쉰다라고 보고 1인당 하루에 한 8만 3천 원 정도를 사용한다라고 하면 임시공휴일 하루에 따른 소비 지출액은 2조 1천억 원가량 늘고요. 이에 따른 생산 유발 효과가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네. 앞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해 봤더니 실제로 유통업체들, 백화점부터 면세점, 대형마트 매출이 이제 한 자리에서 두 자리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고요. 또 고속도로 통행량도 8% 이상 늘었고 고속버스와 철도, 국내산 항공기 탑승객 수도 두 자릿수 내외로 이제 늘어났다라는 걸 감안하게 되면 임시 공휴일 지정에 따른 좀 내수 진작 효과는 과거에는 좀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모든 정책이 다 좋은 점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부작용도 잇따르게 마련인데 일단은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휴무에 따른 조업 일수가 줄어들면서 여기에도 좀 부담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여유 인력이 없기 때문에 공장 가동해야 되는데 이걸 쉬게 되면 조업 일수 감소에 따른 생산 차질과 매출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만에 하나 휴일을 근무하게 되면 통상 임금의 1.5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부담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문제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나가서 근로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상대적 박탈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6일에서 9일까지 쓸 수 있다? 그냥 국내에서 돈을 쓸 것인가? 차라리 이 기회에 해외여행 떠나겠다라는 이제 해외여행 수요만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는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요, 설 앞두고 물가 얼마나 오르고 있는지 걱정인 분들도 많거든요. 물가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오른다고 하는데 이번에도 또 배추, 무 가격 많이 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장철 지났는데도 지금 무 가격, 배추 가격이 고공행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마트에 가서 배추 어지간한 거 상품 하나를 집어들게 되면 가격이 한 포기에 5천 원 넘었습니다. 아이고. 지난해 한 3,100원대에서 59%가량 올랐고요. 무 한 개의 가격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괜찮은 무 한 개를 고르게 되면 3,200원 정도를 줘야 하는데 1년 전보다 77%가 올랐습니다. 배추와 무 가격 상승은 이제 기후변화 때문인데요. 지난해 여름철 폭염이 있었죠. 그리고 추석 이후에도 늦더위가 이어지다 보니까 농산물의 생육 자체가 좀 불안했고요. 겨울철 무 주산지는 제주입니다. 근데 제주에 비가 자주 내리다 보니 무 생산량이 좀 줄어든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아울러 지금 이 김장 대란이 지난해부터 이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 때문에
지난해 가격 안정을 위해서 조개출한 것도 최근 이제 가격 상승 요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요. 서울 성수품, 또 제수용품이죠. 배, 사과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 배, 사과의 가격도 많이 올랐다고요? 맞습니다. 이제 차례상에 오르는 이제 배값이 좀 고공행진을 보이고 있는데 예. 평균적으로 이제 이 신고배 10개 소매 가격이 42,000원대입니다. 1년 전에 비해서 한 25%가량 높은 수준인데요. 배값이 오른 건 지난해 배 생산량이 3%가량 줄었고요. 여기다 수확 후 저장 단계에서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고온이 이어지다 보니까 피해가 발생해서 유통 가능한 물량이 생산량보다도 더 줄었습니다. 그나마 이제 지난해 대라인이었던 사과는 다소 값이 안정되고 있는데 평균 10개 소매 가격은 한 26,000원대를 형성하고 있는데요. 지난해보다는 10%가량 가격이 내렸지만 평년에 비하면 3% 정도 오른 수준이기 때문에 올해 차례상, 특히나 과일값 부담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게 정부죠. 정부의 수급 정책, 수급 방안인데 설 민생 대책 발표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어떤 대책들 담길 거라고 예상하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부가 설 성수기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주요 성수품의 가격을 이제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할인 판매를 하고요. 주요 성수품의 공급도 역대 최대 규모로 이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데 당장 지금 이제 배추와 무 경우에는 하루에 200톤 이상 하락시장에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는 29일까지는 정부의 비축분 가용 물량을 마트와 전통시장을 통해서 최대 40%까지 할인 판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무하고 이제 배추의 이제 수입 할당 관세 기간 적용 기간을 늘려서 추가적인 공급 부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주요 소스, 양념류, 뭐 음료, 각종 식음료 가격뿐만 아니라 이런 게 다 오르다 보니까 외식 물가 계속 치솟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최근 들어서 소스, 양념류, 음료, 외식 물가까지 좀 들썩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원인을 보게 되면 물론 원자재 가격도 많이 올랐습니다. 여기다 유통 비용이 늘고 있고요. 또 기후 변화에 따른 이제 농산물 작황도 좀 좋지 않은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이제 긴급 수입 확대를 통해서 공급 물량을 늘리는 방안, 또 가격 담합이나 이제 사재기와 같은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면서 유통 구조를 혁신해야 하는데 문제는 이제 이 기상이변입니다. 이게 지금 가뭄이나 병충해 강한 품종 개발을 통해서 이제 기후 대비에 대응하는 구조적인 개선책이 병행돼야만 물가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새해만큼 좀 소장님과 이야기 나눌 때 밝은 이야기 하고 싶었는데 물가 이야기만 하면 좀 답답해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참좋은경제연구소장 이인철 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트럼프 당선인의 장남이 그린란드를 방문해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관광차라고는 했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와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 확보를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덴마크 총리는 곧바로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트럼프의 전세기가 덴마크령 그린란드 공항에 착륙합니다. 현지 시간 7일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그린란드를 방문했습니다. 최근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 이후 첫 방문이어서 다양한 추측이 제기됐지만 자신은 관광차 왔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Here as tourists, seeing it looks like an incredible place. We've been talking about going for a while. I was actually supposed to be here last spring.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그린란드는 물론 파나마 운하 통제권 확보를 위해 무력 사용도 배제할 수 없다며 압박했습니다. Can you assure the world that as you try to get control of these areas, you are not going to use military or economic coercion? No. I can't assure you. You're talking about Panama and Greenland. No, I can't assure you on either of those two. 그린란드 주민이 독립이나 미국 편입을 투표로 결정할 경우 덴마크가 방해하면 관세 폭탄을 부과하겠다며 으름장도 놨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발끈했습니다. At set med den danske regerings briller, så er grønlændernes naalakkersuisut, museet i øvrigt har sagt, så er Grønland ikke til salg. 트럼프는 SNS에 아들의 방문을 언급하며 그린란드가 미국 일부가 되면 그곳 사람들은 엄청난 혜택을 누릴 것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렌즈에 담긴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이태경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볼 사진은 어떤 건가요? 네,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전자제품 박람회죠. CES가 오늘 미국에서 개막하는데요. 다양한 분야의 최신 기술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현장 모습 사진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올해 CES는 그 어느 때보다 혁신적이고 다양한 기술들이 선보일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박람회의 큰 매력은 세계의 혁신적인 기술을 먼저 만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인공지능의 발전이 어디까지 왔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나오던 장면들이 현실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능은 이미 단순한 기술을 넘어 일상생활과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미래 생활 공간으로 떠오른 모빌리티 공간에도 AI 기술이 접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기능을 가진 로봇들도 빠질 수 없고요. 소금의 맛을 증강시켜 저염식을 가능하게 하는 이 숟가락 같은 번뜩이는 아이디어의 제품들도 많이 선보였습니다. 상상은 언젠가 현실이 되는군요. 기분 좋은 상상하는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침의 한 장이었습니다. 현재는 눈비가 대부분 수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서해상에서 눈구름대가 유입되며 내일까지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많은 눈이 내리겠고요. 대설특보도 더 확대 강화될 수 있겠습니다. 내일까지 전북에 최고 30cm 이상, 전남과 충남에도 최고 20cm 이상의 폭설이 예상되고요. 충북과 경남에 최고 8cm, 수도권에는 눈이 날리는 정도겠습니다. 긴 시간 내리는 많은 눈으로 인한 피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기 북부와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오늘 이른 아침에도 영하 10도 이하의 매서운 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한낮에도 0도 안팎에 그치며 종일 춥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기온이 더 떨어지겠습니다. 한파가 절정을 이루겠고요. 주말 낮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동해안은 여전히 대기가 건조해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전국에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